단 한 개의 김치통으로 중국을 완전히 꺾어버린 우리 대한민국. 지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한국인이 김치통 하나만으로 중국을 제치고 무려 1조 원짜리 비즈니스를 성사시켜 독일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독일의 85세 하우저 회장이 중국인과의 계약을 전면 철회하고 김치 철학에 큰 감동을 받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 한 통의 김치만으로 독일 전체를 움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딱 1초만 투자하셔서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웨일이라고 합니다. 올해 28살이죠. 중국 국영투자사 최연소 팀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요. 지금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막 도착했습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하나예요. 독일의 첨단 기술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저명한 역사학자입니다. 동시에 당에 충실한 이념가이기도 하고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웨인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느냐? 그들은 거대한 중국 문화권의 일부였을 뿐이다. 지금은 미국의 군사력에 기댄 뿌리 없는 나무와 같지. 그들의 문화는 서구의 흉내일 뿐 깊이가 없다. 이 말씀이 제 신념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기준이 되었죠.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데 운전기사가 말을 걸어왔어요. 중국에서 오셨군요. 저희 동네에 한국 식당이 하나 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김치가 일품이에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김치라니 그저 발효된 채소일 뿐인데 뭐가 그리 특별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이번 프로젝트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한국계 독일인 데이비드 민석 김이라는 남자였죠. 첫인상부터 뭔가 거슬렸어요.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겸손했죠. 이런 태도가 바로 약소국 출신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웨이리 팀장님. 이번 프로젝트 잘 부탁드립니다. 민석이 말했어요. 정중한 인사였죠. 저는 간단히 악수만 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길에 민석이 말했어요. 이번 인수는 잘 익은 김치처럼 시간과 정성이 필요해요.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김치 비유라니요. 저는 속으로 경멸했습니다. 역시 근본 없는 나라 출신답게 천박한 비유를 쓰는군요. 비즈니스를 음식에 비교하다니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예요. 민석 씨, 저희는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을 선호합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민석이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독일 사람들은 관계를 중시하는 편이라서요. 관계라니요. 이것도 전형적인 동양적 사고방식이에요. 서구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철저히 합리성과 효율성이 지배하는데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 사고에 매달려 있다니요. 이런 식으로는 글로벌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내일 있을 첫 번째 협상을 위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중국의 압도적인 자본력, 첨단 기술력, 거대한 시장 규모.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무기예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창밖으로 프랑크푸르트의 야경이 보였어요. 유럽의 금융 중심지죠. 하지만 이제 시대는 바뀌고 있습니다. 동양의 시대, 그 중에서도 중국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 선두에 서 있고요. 민석이 말한 김치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어요. 참 우스운 일이죠. 발효된 배추 한 포기로 비즈니스를 설명하려 하다니요. 내일 협상에서 이런 감상적인 접근이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주겠습니다. 이번 인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요. 그것이 중국의 힘을 세계에 보여주는 길이고 아버지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드디어 첫 번째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독일 기업의 경영진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CEO 밀러, CFO 슈미트, 그리고 몇 명의 이사들이죠.
모두 진지한 표정입니다. 이들 앞에서 중국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어요. 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제시할 조건을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죠. 중국의 국내 총생산 수치, 외환 보유고, 그리고 5G 기술 투자 규모예요. 저희 중국은 작년 한 해에만 5G 기술 개발에 1천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는 독일 전체 IT 예산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숫자의 힘이죠. 이런 압도적인 규모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데이터를 쏟아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 가치를 150% 프리미엄으로 평가했어요. 시장가 대비 50% 높은 가격입니다. 이런 조건은 다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저는 자신감에 차서 말했죠. 이 정도 조건이면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밀러 CEO가 동료들과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죠. 이게 바로 압도적인 자본력의 위력입니다. 돈 앞에서는 그 어떤 감정도 무력해져요. 또한 저희는 베이징에 유럽 R&D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에요. 여러분의 핵심 인력 모두에게 3년간 보장된 계약을 제공하겠습니다. 연봉은 현재보다 30% 인상해드리죠.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슈미트 CFO가 메모를 적고 있었어요. 좋은 신호였죠. 숫자로 말하니까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언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 딜을 통해 유럽 시장 전체로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년 내에 매출 500%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이 정도면 게임 끝이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민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웨이리 팀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는 약간 당황했어요. 지금이 무슨 감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인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혹시 제 발표에 뭔가 보완할 내용이라도 있나 싶었거든요. 민석이 독일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유창한 독일어였습니다. 밀러 사장님, 저는 이 회사의 100년 역사를 들여다봤습니다. 1920년 창립 당시 창업주가 남긴 경영 철학을 읽어봤어요. 밀러 CEO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방금 전까지 제 프레젠테이션을 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당시 창업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인의 정신을 만든다. 이 철학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민석이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상했어요. 지금 무슨 역사 수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비즈니스 협상장에서 100년 전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민석이 계속 말했어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인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장인 정신과 저희의 기술력이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창조하는 것이에요. 함께 상생하는 길을 찾고 싶습니다. 더 이상했던 것은 독일 경영진들의 반응이었어요. 딱딱했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슈미트 CFO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심지어 미소까지 지으면서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명확한 숫자와 조건을 제시했는데 왜 감상적인 이야기에 더 반응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비즈니스는 합리적 판단으로 하는 건데요. 밀러 CEO가 말했어요. 데이비드 씨 말씀이 흥미롭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생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목소리에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석이 말했어요. 예를 들어 독일의 정밀 기술과 한국의 반도체 기술, 그리고 중국의 시장을 결합하는 거죠. 각각의 강점을 살리면서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모델입니다. 마치 좋은 요리를 만들 때처럼 각 재료의 특성을 살려서 더 맛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음식 비유네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독일 경영진들은 오히려 더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화가 났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명확한 수치와 조건보다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를 더 중시한다는 말입니까? 이성보다 감성을 앞세우다니 역시 유럽은 저물고 있는 것 같아요. 회의가 끝난 후 독일 경영진들이 서로 독일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표정을 보니 민석이 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제 프레젠테이션은 언급조차 안 하면서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민석에게 물었어요. 왜 그런 식으로 접근했나요?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민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따로 있어요. 특히 독일 사람들은 전통과 가치를 중시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해요. 민석이 말했어요. 왜 이리 팀장님, 효율성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때로는 우회로가 더 빠른 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전략을 짰습니다. 다음 협상에서는 더 강력한 조건을 제시해야겠어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현실적 이익을 보여주는 거죠. 협상은 생각보다 지지부진했습니다. 이틀째인데도 독일 경영진들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어요. 저는 답답함을 감출 수 없었죠. 이런 식으로 시간만 끌면 뭐가 좋다는 건가요? 호텔방에서 저는 다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까 봐서요. 더 강력한 조건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인수 대상 기업의 과거 사업 기록을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 독일 기업의 내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사업 보고서들이었어요. 하나씩 뒤져보기 시작했죠. 대부분은 예상 가능한 내용들이었어요. 유럽 시장 확장, 미국 진출, 일본과의 합작 등등. 그런데 15년 전 자료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시장 진출 시도에 관한 보고서였어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죠. 동아시아 진출 실패 분석 보고서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보고서를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당시 독일 기업은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엄청난 자금을 투입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최신 기술력과 자본력을 앞세워서 말이죠. 그런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계속 읽어봤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국과 일본의 거대 자본이 모든 것을 장악한 시장에서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우리의 계획을 완전히 뒤엎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그 한국 중소기업이 사용한 전략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보고서를 계속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해당 한국 기업은 기술력이나 자본력에서는 우리에게 크게 뒤떨어졌다. 하지만 신뢰와 의리라는 비논리적 자산을 무기로 현지 유통망을 장악했다. 신뢰와 의리라니요. 이게 무슨 비즈니스 전략인가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돈과 기술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더 놀라운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기업은 현지 파트너들과 장독대 파트너십이라는 독특한 관계를 맺었다. 이는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가족 같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협력 방식이었다. 장독대 파트너십이라니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였어요. 보고서를 더 읽어보니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에서 장독대는 가장 소중한 공간이다. 그곳에서 김치와 된장 등을 발효시키며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든 음식을 가족들과 나누어 먹는다. 잠깐만요. 김치라고 했나요? 갑자기 민석이 말한 김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번 인수는 잘 익은 김치처럼 시간과 정성이 필요해요. 혹시 민석이 말한 김치론과 이 장독대 파트너십이 같은 개념인 건 아닐까요? 저는 섬뜩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그 천박하다고 생각했던 비유가 실제로는
깊은 철학을 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보고서를 계속 읽어봤어요. 장독대 파트너십의 핵심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이다. 김치가 제대로 익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듯이 진정한 신뢰관계도 천천히 발효되어야 한다는 철학이다. 저는 손에 든 보고서를 내려놓았어요. 갑자기 어지러웠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국 중소기업은 어떻게 거대한 미국과 일본 자본을 이겼을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답은 간단했어요. 그들은 현지 파트너들을 단순한 거래 상대가 아니라 가족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서로를 챙겨주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해결책을 찾았다. 이런 관계가 쌓이면서 현지 유통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해당 한국 기업의 편에 서게 되었다. 저는 생각해봤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감정과 인간관계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어요. 그 한국 기업이 승리했고 독일 기업은 철수해야 했으니까요.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결론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숫자와 조건에만 집중했지만 상대방은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 이것이 우리가 놓친 가장 큰 변수였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프랑크푸르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갑자기 민석이 말한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치 비유, 상생, 철학, 관계 중시.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는 전략이었던 걸까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뿌리 없는 나무 이야기도 다시 생각해봤어요. 정말 한국은 뿌리가 없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저희가 보지 못하는 깊은 뿌리가 있는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해졌어요. 민석이 말하는 그 문화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말로 알고 싶어졌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민석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물론입니다. 기꺼이요. 저는 처음으로 민석이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제가 이해해야 할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결정권을 쥔 스위스 투자 은행장과의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한스 베르거라는 분이에요. 유럽 금융계의 거물이죠. 이분의 승인 없이는 어떤 딜도 성사될 수 없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베르거 은행장은 60대 후반의 신사였어요.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죠. 민석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저는 이번이야말로 중국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준비해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베르거 은행장님, 저희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보셨죠? 저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거대한 비전입니다. 70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투자 규모만 1조 달러에 달해요. 베르거 은행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규모죠.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번 독일 기업 인수도 그 일환이에요. 유럽의 첨단 기술과 중국의 자본, 그리고 거대한 시장이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거예요. 베르거 은행장님께서도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죠. 하지만 베르거 은행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분이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던졌거든요. 데이비드, 나는 BTS가 유엔에서 연설했을 때가 인상 깊었소. 그들의 메시지는 어떻게 한국인 전체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된 겁니까? 저는 당황했어요. 지금 무슨 K-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비즈니스 미팅에서 말이에요. 민석이 말했어요. 아, BTS 말씀이시군요. 그들이 유엔에서 한 연설은 정말 의미가 깊었어요.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자신을 사랑하고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베르거 은행장이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단순한 연예인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석이 말했어요. 한국에는 정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이는 단순한 동정이나 친절과는 다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죠. BTS의 메시지도 그런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정이라니, 그게 비즈니스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베르거 은행장은 더욱 흥미를 보였어요. 정말 흥미롭군요. 그럼 오징어 게임은 어떻습니까? 그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끈 이유도 그런 문화와 관련이 있나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징어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어요. 현대 사회의 불평등과 경쟁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었죠. 특히 한국 사회 특유의 공동체 의식과 개인주의 사이의 갈등을 잘 보여줬어요. 베르거 은행장이 말했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건데 한국 사람들은 극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챙기려고 하더군요. 서구 사회와는 다른 가치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식사 내내 화제가 드라마와 케이팝으로만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다시 화제를 돌리려고 했어요. 은행장님, 그런 문화적 이야기도 흥미롭지만 구체적인 투자 수익률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죠. 저희 프로젝트는 향후 5년간 연평균 2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베르거 은행장은 여전히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데이비드,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그 비결이 뭔가요? 단순히 기술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민석이 말했어요. 한국의 반도체 성공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큰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성급함이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는 집중력을 의미해요. 동시에 장인 정신도 있죠. 완벽할 때까지 계속 개선하려는 집념 말이에요. 베르거 은행장이 감탄했어요. 빨리빨리와 장인 정신이 공존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상반된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한 거죠? 민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김치를 담글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재료를 준비할 때는 빨리빨리 해야 해요. 신선함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발효시킬 때는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죠. 급할 때와 기다릴 때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또 김치 이야기네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베르거 은행장은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어요. 정말 지혜로운 철학이군요. 서구 사회는 보통 속도와 완성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둘 다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식사가 끝날 때까지 대화는 계속 한국 문화로 이어졌어요. 케이팝, 드라마, 음식, 심지어 한국어의 높임법까지도 이야기했죠.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깊이 없다고 말했던 그 문화를 세계 최고의 금융 전문가가 이렇게 진지하게 분석하고 있다니요. 이게 현실인가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민석에게 물었어요. 왜 베르거 은행장은 숫자나 조건보다 그런 문화적 이야기에 더 관심을 보이는 거죠? 민석이 말했어요. 웨이리 팀장님, 베르거 은행장 같은 분들은 이미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진짜 관심 있어 하는 건 돈이 아니라 가치예요. 지속 가능한 가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말이에요.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비즈니스는 결국 수익을 내는 거 아닌가요? 민석이 말했어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진짜 큰 수익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만들 때 나와요. 그리고 그걸 알려면 그 사람들의 문화와 마음을 이해해야 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베르거 은행장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3일째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독일 기업의 원로 이사회 의장 프리드리히 하우저에게서였어요. 85세의 고령이지만 여전히 회사에 큰 영향력을 가진 분이죠.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민석과 함께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이사들의 표정이 모두 굳어 있었거든요. 하우저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어요. 하우저 의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희는 이번 인수합병을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거절이라니요? 이런 조건을 거절한다고요? 의장님, 혹시 조건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협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융통성을 가지고. 제가 말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하우저 의장이 손을 들어 저를 막았어요. 웨이니 양,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우저 의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당신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숫자도 매력적이고 조건도 후합니다. 하지만 하우저 의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를 숫자로만 보는 오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방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만이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찔렀어요. 오만이라니요? 저는 그저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뿐인데요. 의장님, 오만이라고 하시니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는 최상의 조건을 제시했고 모든 면에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하우저 의장이 다시 말을 막았어요. 웨이리 양, 당신은 우리 회사를 하나의 자산으로만 봅니다. 100년간 이어온 우리의 철학과 가치, 직원들의 자부심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죠. 저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비즈니스는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감정적인 요소보다는 합리적 판단이. 바로 그겁니다. 하우저 의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은 우리의 100년 역사를 감정적 요소라고 부르는군요. 우리 직원들의 자부심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죠. 하우저 의장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지난 100년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해온 게 아닙니다. 우리만의 가치와 신념을 지켜오면서 성장해왔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오직 숫자로만 우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저희 제안을 받아들이시면 회사는 더욱 성장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고. 이익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우저 의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민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의장님,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완전한 인수가 아니라 파트너십 형태로. 하우저 의장이 민석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표정이 부드러워졌죠. 데이비드,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우리의 가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하우저 의장이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의 파트너는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웨이리 양, 당신은 힘이 무엇인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힘이 무엇인지 잘못 이해한다고요? 저는 반발했어요. 저희 중국의 경제력과 기술력, 그리고 시장 규모가 바로 힘 아닌가요? 하우저 의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힘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존경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에요. 진짜 힘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할 때 나타나는 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우저 의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웨이니 양, 당신의 조국 중국도 분명 위대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위대함이란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존경할 만한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3년간 준비해온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하우저 의장의 말이었어요. 오만이라니요. 저는 그저 효율적으로 일했을 뿐인데 그게 오만이라는 거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민석이 말했어요. 웨이리 팀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왜 거절하는 거죠? 민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때로는 더 나은 조건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뭔데요? 저는 거의 울먹이며 물었어요. 민석이 말했어요. 존중받고 싶은 마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은 파트너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옳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저의 신념 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창밖으로 프랑크푸르트의 밤이 보였어요. 저는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실패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회사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3년간 준비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웨이리 팀장님,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하우저 의장을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어요. 그분 마음은 이미 굳어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민석이 말했어요. 마지막까지 노력해 볼게요. 아직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날 오후 민석이 하우저 의장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 않았죠. 이미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황에서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이 시간 후 민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웨이리 팀장님,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우저 의장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놀랐어요. 정말요? 어떻게 설득하신 거예요? 민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협상안 대신 다른 걸 가져갔어요. 다른 걸이요? 김치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김치라고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민석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김치를 직접 담가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죠.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서 하우저 의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의장의 표정이 훨씬 부드러웠거든요. 하우저 의장이 말했어요. 웨이니 양 어제 데이비드와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민석을 바라봤어요. 대체 어떤 이야기를 나눈 걸까요? 민석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의장님, 어제 말씀드린 이야기를 웨이리 팀장님께도 해드릴게요. 그리고 민석이 작은 김치통을 꺼냈어요.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빨간 김치가 들어있었죠. 의장님께서 어제 말씀하셨죠. 뿌리 없는 나무는 폭풍에 쓰러진다고요. 의장님의 아버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라고 하셨죠? 하우저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민석이 김치통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한국도 수천 년간 수많은 폭풍을 맞았습니다. 몽골 침입,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았어요. 저는 민석을 바라봤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궁금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김치 같은 문화라는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민석이 계속 말했어요. 이 뿌리는 시간이 만들고 서로 다른 재료들이 어우러져야만 강해져요. 하우저 의장이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민석이 김치통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김치를 보세요. 배추, 고추, 마늘, 생강. 모두 다른 재료들이에요. 각각은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함께 발효되면서 더 깊고 풍부한 맛을 만들어내요. 저는 이상했어요. 김치 이야기가 비즈니스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민석이 계속 설명했어요. 독일의 정밀 기술, 한국의 혁신 정신, 중국의 거대한 시장. 이 모든 것들이 각각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발효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하우저 의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흥미로운 비유군요. 계속 말해보세요. 민석이 말했어요. 저희가 제안하는 건 인수합병이 아닙니다. 분재예요. 분재요? 저도 하우저 의장도 동시에 물었어요. 네, 분재는 나무의 뿌리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더 깊게 박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독일 기업의 뿌리인 장인 정신과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새로운 가지들이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하우저 의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민석이 설명했어요. 독일 기업은 그대로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단지 기술 교류와 시장 확장에서만 협력하는 거예요. 마치 서로 다른 나무들이 같은 숲에서 자라면서 뿌리를 얽히게 하는 것처럼요. 저는 민석의 말을 들으면서 감탄했어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해낸 걸까요? 하우저 의장이 말했어요. 그럼 우리의 경영 철학과 기업 문화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독일의 장인 정신이 아시아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말이죠. 저는 깨달았어요. 민석이 말하는 건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가 대립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었죠. 하우저 의장이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의 제안은 매우 지혜롭군요. 하지만 중국 측에서도 이런 방식에 동의할까요? 민석이 저를 바라봤어요. 이제 제 차례였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방식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하지만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숫자와 조건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배웠죠.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의장님, 저도 이 방식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도 결국 모두가 성장하는 것이니까요. 하우저 의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논의해 볼까요? 이번에는 분재 방식으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힘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협상이 기적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3주간의 길고 험난한 여정 끝에 마침내 모든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했어요. 분재 방식이라는 민석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현실이 된 거죠. 독일 기업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아시아 시장으로의 확장 기회를 얻었어요. 중국은 유럽의 첨단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은 교량 역할을 하면서 양쪽 모두와 윈윈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더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지난 3주 동안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 말이에요. 계약서의 마지막 서명이 끝나고 하우저 의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웨이니 양 처음 만났을 때와 많이 달라지셨군요. 이제야 진정한 파트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죠. 무엇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축하 파티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민석에게 말했어요. 민석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민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웨이리 팀장님도 마음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민석 씨,
제가 하나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뿌리에 대해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민석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뿌리 말씀이신가요? 네, 한국의 문화, 그 깊이에 대해서요. 저는 지금까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민석이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웨이리 팀장님,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한국 문화의 뿌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깊어요. 우리는 호텔 로비의 조용한 카페에 앉았어요. 민석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오랫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서 끊임없이 시련을 겪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별한 것을 만들어냈어요. 특별한 것이요? 민석이 말했어요. 정이라는 문화요. 이건 단순한 친절이나 동정과는 달라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도 진짜 가족처럼 도와주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베르거 은행장이 그렇게 관심을 보였던 건가요? 맞아요.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발달했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해요. 반면 한국의 정문화는 진정한 연결감을 제공하거든요. 민석이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경쟁하면서도 함께 성장하려고 했거든요. 마치 김치를 담글 때처럼 각자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럼 아버지가 말씀하신 뿌리 없는 나무라는 건?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웨이리 팀장님의 아버님께서는 아마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셨을 거예요. 한국이 서구 문화를 많이 받아들인 것은 맞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깊은 뿌리가 살아있어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관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불완전했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한 면만 보셨던 거예요. 민석 씨,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저희도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존경보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걸까요? 민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중국의 문화도 정말 위대해요. 공자의 인자 사상, 노자의 자연 철학. 모두 인류의 보물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 위대함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방식의 차이요? 민석이 설명했어요. 위대함을 보여주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함께 성장시키는 거예요. 진정으로 존경받는 힘은 후자에서 나와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제야 하우저 의장이 말했던 진정한 힘의 의미를 알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웨이리 팀장님만의 길을 찾으시면 돼요. 아버님의 가르침을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것을 넘어서 더 크고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시면 되는 거죠.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답이라는 것을요.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넘어서는 것. 중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리아,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었느냐?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성공했어요, 아버지. 하지만 제가 처음 생각했던 방식과는 달랐어요. 아버지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냐?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번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세계로부터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니 이야기해보아라. 저는 지난 3주간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들으신 후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마침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리아,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아버지도 배울 점이 있는 것 같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를 넘어섰다는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기쁨이었어요. 중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베이징의 높은 빌딩들이 창밖으로 보였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같은 풍경인데도 제 눈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보였거든요. 오늘은 임원진에게 최종 보고를 하는 날이었어요. 회의실에는 부사장님을 비롯해 핵심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모두들 제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준비해온 2개의 문서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사업 성과 보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별도로 작성한 문건이었습니다. 임원님들께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독일 기업과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회의실에 안도의 분위기가 흘렀어요. 부사장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네, 왜 이리? 세부 조건은 어떻게 되었나? 저는 사업 성과를 차례대로 설명했어요. 기술 교류 협정, 시장 진출 방안, 예상 수익률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임원들은 모두 만족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임원님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무엇인가? 저는 2번째 문서를 들어 올렸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세계적 적용 가능성에 대해 깊이 분석해봤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서 별도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런 보고서는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문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나온 힘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부사장님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들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오락성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진정성과 공감이라는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문화,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비즈니스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중심의 접근 방식이 숫자 중심의 접근보다 더 큰 성과를 내는 경우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한 임원이 질문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틀렸다는 말인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불완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경제력과 기술력은 분명히 강력한 무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부사장님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셨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가? 저는 이 질문을 기다렸어요. 우리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력으로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은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저는 독일에서의 경험을 들려드렸어요. 하우저 의장이 말했던 오만함, 베르거 은행장이 보여준 관심, 그리고 민석이 제시한 분재 방식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왜 거절하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임원들이 진지하게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임원님들, 우리에게는 5,000년의 찬란한 문화가 있습니다. 공자의 인자 사상, 노자의 자연 철학, 그리고 수많은 지혜들이 있어요. 이런 가치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세계에 보여준다면 우리도 경제력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부사장님이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시더니 물어보셨어요.
웨인이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베이징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힘은 지배가 아닌 존경을 얻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 있는 딸이 아니라 제 자신만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부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웨인이 내 보고서를 상부에 전달하겠다. 앞으로도 이런 시각으로 일해주길 바란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핸드폰으로 민석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석 씨, 덕분에 좋은 보고를 마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답장이 금방 왔어요. 축하드려요, 웨이리 팀장님. 앞으로도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라고. 중국이 진정으로 세계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는 길, 그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딘 거라고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부터 나는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로 세상을 바꿔나가겠다. 가장 위대한 힘은 지배가 아닌 존경을 얻는 것이라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창밖으로 베이징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세계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대한민국의 모습은 무엇입니까?